우리 공항을 한국화해야 한다. 새벽 1시, 인천공항 입국장. 평생 독일식 완벽주의를 신봉해온 76살 전직 금융위원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였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입니다. 국제전략 자문가로 일하며 지난 12년간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날은 베를린의 찬 바람이 유독 매서웠던 3월 초순이었습니다. 유럽정책연구소에서 온 연락 한 통이 제 업무용 이메일함에 도착했어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독일 고위 은퇴자 아시아 시찰단 동행 자문 요청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고소득 은퇴자 14명으로 구성된 특별 시찰단이 도시 운영,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 이사회나 공공기관에서 핵심 직책을 역임한 인물들로 도시 시스템과 공공서비스 수준에 대해 매우 예민한 감각을 지닌 세대였거든요. 연구소 측에서는 제게 국제전략 자문가로서 이들과 동행하며 현지 상황을 분석하고 통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적지 목록을 살펴보니 도쿄,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서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순간 흐릿한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시찰단의 구성원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르크 슈미트 씨는 76살의 전직 금융위원으로 독일 내 여러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베테랑이었어요. 그 옆에는 은퇴한 연방 판사 출신인 잉그리드 밀러 여사가 있었는데 80대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시 안전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화려한 관광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든 시민이 혼자서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인지, 공공서비스가 고령층의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였어요. 독일의 여러 대도시들이 최근 몇 년간 인력난과 치안 문제, 공공서비스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특히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경우 시설 수리 지연과 항공 혼잡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제가 독일에 머물던 기간 동안에도 공항 내 에스컬레이터가 몇 주째 수리 중이거나 야간 시간대에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어요. 이런 배경에서 이들의 아시아 시찰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진정한 벤치마킹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도시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했는지,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공공 인프라는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출발 전날 베를린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간단한 사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찰단 멤버들이 둘러앉아 각 도시에 대한 기대와 관찰 포인트를 나누었어요. 그 자리에서 마르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안정성입니다. 과연 이 도시들이 우리와 같은 연령대의 시민들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잉그리드 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야간에도 공공교통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독일에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번 시찰이 예상보다 훨씬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의 시각이 아니라 도시 운영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항공편은 다음 날 아침 8시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인천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정리하면서 과연 이들이 한국의 공항과 도시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할지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이고 신중한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한국의 역동적이면서도 정밀한 시스템이 어떤 인상을 줄까요? 곧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독일 일행들은 장거리 비행의 피로 때문인지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완전히 깨지게 됐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며 저는 습관적으로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바닥, 적절한 조명, 명확한 안내판들. 한국인인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독일 일행들의 표정에서는 뭔가 다른 기색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 씨가 가장 먼저 걸음을 멈췄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신기한 장치를 발견한 아이처럼 눈을 크게 뜨더군요. 곧이어 다른 일행들도 하나둘 그의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동화 시설이 있어도 대부분 낮 시간에만 완전히 가동되거든요. 특히 공항 같은 곳에서는 야간에 인력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의 모든 시스템은 마치 낮 시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잉그리드 여사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실제로 청소 인력들이 체계적으로 순환하며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각국 언어로 인사말까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독일 여권을 스캔하자 즉시 한국어와 독일어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단순히 번역된 텍스트가 아니라 독일 입국 시스템과 연동된 정확한 정보들이 표시되더군요. 심지어 환승객을 위한 별도 안내까지 자동으로 제공됐습니다. 마르크 씨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서 이 시스템들이 새벽 시간에도 모두 정상 작동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되며 새벽이나 심야에도 거의 모든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설명해드렸어요. 그 순간 마르크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검지로 주변 시설들을 가리키며 동행들을 불러 모으더니 주변 구조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행들이 그의 주변에 모이자 마르크 씨는 자동과 수동 시스템이 완벽하게 병행되고 있다며 감탄했어요. 고령자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대안도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새벽 시간에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점이 놀랍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일행 중 하나인 전직 도시계획 담당자 한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그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밤 9시 이후에 반 이상의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독일어로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들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72세의 전직 교통부 관리였는데 그는 입국장 전체를 둘러보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시선을 따라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한국인인 제게는 평범해 보이던 모습들이 그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시설이 노년층의 이용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글씨 크기, 버튼의 위치, 대기 공간의 배치까지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종종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기 시작하자 일행들은 아예 대화를 멈추고 시설 전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이 나오는 속도, 안내 시스템의 정확성, 주변 편의시설의 배치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더군요. 마르크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 구조를 그대로 독일 공항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말 그대로 한국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화라는 표현이 나오자 주변에 있던 통역사까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독일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자고 말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잉그리드 여사도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야간 운영 체계는 정말 배워야 할 부분이라며 베를린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은 81세의 전직 연방의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자신들과 같은 연령대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번 시찰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그들 자신도 놀랄 만큼 긍정적이었던 거죠. 공항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환전소에서 마르크 씨가 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지만 체계성 면에서는 독일만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기술과 체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독일 고위 은퇴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그들의 발걸음에는 이미 새로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독일 일행들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단 10분 전만 해도 피로에 지쳐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연구자들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마르크 씨가 갑작스럽게 한국화를 언급한 것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독일식 체계와 완벽주의를 신봉해온 인물이었어요. 독일 금융권에서 40여 년간 근무하며 철저한 규정 준수와 단계적 절차를 중시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보고 즉석에서 도입을 제안한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반응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독일 일행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안전장치, 심지어 계단폭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특히 잉그리드 여사는 손잡이의 높이와 미끄럼 방지 처리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군요. 승강장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승강장 곳곳에 설치된 안전시설들이 독일 일행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스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그는 승강장 가장자리의 안전문을 보더니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지하철 안전문이 주요 역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공항철도 같은 곳에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전직 교통부 관리였던 클라우스 씨는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강장 바닥의 점자 블록 배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대기 공간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더군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일행들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오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 깨끗한 내부,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운행 소음이 그들을 감탄시켰어요. 좌석 배치도 노년층 승객을 배려해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마르크 씨가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공교통이 서울 전체에서 운영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렸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노선들,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다양한 결제 방법까지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왜 이들이 이렇게 놀라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대도시들이 최근 겪고 있는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베를린의 경우 지하철 지연이 일상화되어 있고 뮌헨에서는 야간 운행이 제한적이며 함부르크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속출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독일 철도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의 부족이었습니다. 정시 운행이 보장되지 않아 일정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었어요. 반면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은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고 안내 방송이 명확하며 환승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었거든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약 1시간 동안 일행들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 풍경을 관찰하거나 차량 내부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잉그리드 여사는 좌석의 쿠션감과 등받이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고, 한스 씨는 창문의 차음 효과와 진동 수준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씨는 열차 내부의 환기 시스템과 조명까지 관찰하더군요. 이들의 이런 행동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층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기존 시설들이 이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이 많은 역사 구조, 복잡한 환승 시스템, 불충분한 안내 서비스 등이 주요 문제점들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기 10분 전쯤 마르크 씨가 저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이런 인프라 시스템이 언제부터 구축되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과 함께 교통 인프라가 발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시민들의 실제 이용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왔다는 점이었어요. 노년층,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니즈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던 일행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독일에서도 유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존 시설의 제약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내부는 여전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청소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필수 상업시설들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메인 로비로 올라가는 동안 독일 일행들은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역사 내부의 안내 시스템이 다국어로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독일어 안내까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이동 방향과 주요 시설 위치 정도는 충분히 안내되고 있었어요. 한스 씨가 제게 다가와서 독일에서는 영어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역이 많은데 여기서는 독일어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바로 그들이 감탄하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역 밖으로 나오자 새벽 서울의 모습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건물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안전해 보이는 거리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기존 인식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마르크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독일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특히 시스템의 통합성과 일관성 면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번 시찰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진정한 학습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독일식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이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일행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에는 깊은 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독일 일행들이 보인 강렬한 반응의 진정한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의 감탄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놀라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는 독일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독일의 여러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브란덴부르크 공항 건설이 10여 년간 지연되면서 공항 인프라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당초 2006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이 공항은 기술적 결함과 안전 문제로 인해 2020년에야 겨우 개항할 수 있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독일 최대의 항공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필수적인 서비스마저 축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소, 보안, 안내 서비스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승객들의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 일행들이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완벽한 야간 운영 체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새벽 1시에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비스 품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은 그들의 경험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공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전역의 철도 시스템 또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독일 철도공사의 정시 운행률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거리 고속열차의 경우 정시 도착률이 70%대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과 지역철도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빈발하고 있었고, 뮌헨에서는 러시아워 시간대 과밀로 인한 지연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함부르크의 S밴은 신호 시스템 문제로 몇 달째 운행 중단 구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일행들이 서울의 공항철도를 경험한 것은 정말 대조적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 운행, 깨끗한 시설,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서비스 품질까지. 모든 것이 그들이 독일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의 정반대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독일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이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22%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보다도 빠른 고령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공공인프라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독일의 많은 지하철역들은 여전히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 휠체어나 보행기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이 잦아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모든 새로운 역사가 베리어 프리 설계로 건설되고 있었고, 기존 역사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시각적 안내 시스템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많은 공공시설들은 여전히 복잡한 독일어 표기에 의존하고 있어 고령자나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반면 한국의 시설들은 직관적인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독일의 공공부문은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야간이나 주말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교대 근무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을 적절히 조합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마르크 씨와 같은 금융 전문가들에게는 비용 효율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독일의 공공 인프라 유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지만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기술 도입 속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은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결제 시스템만 봐도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문화가 강해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이 더뎠어요. 반면 한국은 교통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통합성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제 특성상 지역별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인 일관성이 부족했어요. 베를린에서 뮌헨으로 이동할 때마다 다른 앱을 사용해야 하고 다른 결제 방식을 익혀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디서나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 할인 시스템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활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독일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이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익명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 패턴을 분석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차이점들이 독일 일행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화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하자는 의미였어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한국의 방식은 그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복잡함을 단순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접근법은 독일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죠.
저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국의 발전상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빠른 기술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찬장에서 마주친 독일 일행들의 표정에서 저는 새로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울에서의 시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서울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호텔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시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경이었는데 독일 일행들에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그들의 관찰이 시작됐어요. 호텔 주변 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잉그리드 여사가 주목한 것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독일, 특히 베를린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치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가 야간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혼자 이동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첫 번째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역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 그리고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통신 시설들이 잉그리드 여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설치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클라우스 씨가 놀란 것은 조명의 밝기와 시야 확보였어요. 독일의 많은 지하철역들이 어둡고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았는데 서울 지하철역은 구석구석까지 밝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더욱 흥미로운 관찰이 이어졌어요.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대기줄, 전동차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승하차 예절,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자연스러운 자리 양보 문화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스 씨는 특히 승강장 바닥의 안전선과 스크린도어에 주목했습니다. 독일의 많은 지하철역에는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승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거든요. 특히 고령자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환경이었어요. 전동차에 탑승하자 또 다른 안전 시스템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칸마다 설치된 비상통화 장치, 명확한 노선도와 다음역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내부 환경까지. 모든 것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르크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내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서울 지하철의 범죄 발생률이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 전용 차량이나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환승역에서 더욱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복잡한 환승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동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헷갈릴 여지가 없었어요. 색깔별 노선 구분, 직관적인 화살표 안내, 그리고 주요 지점마다 배치된 역무원들까지 모든 것이 승객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81세의 전직 연방의원이 감탄한 것은 고령자를 위한 배려였어요.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적절하고 손잡이가 안전하며 계단 높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많은 역사들이 노후화되어 이런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것과 대조적이었죠. 지상으로 올라와서 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을 때 또 다른 안전 시스템을 경험하게 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제공되어 대기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였어요. 버스에 탑승하자 운전기사의 안전 운전과 친절한 안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객이 완전히 착석하기 전까지는 출발하지 않고 급정거나 급출발을 피하는 부드러운 운행이 특히 노년층 승객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잉그리드 여사가 가장 놀라워한 것은 버스 내부의 안전장치들이었습니다. 각 좌석 근처의 하차벨, 명확한 노선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의 안전 격벽까지. 독일에서는 대중교통 운전기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택시를 이용해 본 경험도 흥미로웠습니다. 차량 번호가 명확히 표시되고 운전기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터기 사용이 당연시되고 있어 요금 사기 걱정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종종 택시 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곤 했거든요. 야간에 다시 거리를 걸어본 경험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편의점과 카페들이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고 있어 거리가 밝고 사람들의 왕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씨는 이런 야간 환경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시의 눈이 곳곳에 있어 범죄자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분석했어요. 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야간에 상업지구가 완전히 텅 비어버려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스 씨가 특히 주목한 것은 거리의 조명 시설이었어요. 단순히 밝기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조명 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같은 주요 지점은 더욱 밝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감탄한 것은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안전의식이었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르크 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안전은 단순히 시설이나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 문화가 뒷받침되어 만들어진 결과 같다고 했어요. 잉그리드 여사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안심하고 혼자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선진 사회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 부분에서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일행들은 여전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첫날의 경험이 단순히 공항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특징임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이들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부분에서 보여준 성과는 독일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시찰 이틀째, 독일 일행들이 서울에서 목격한 장면들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안전한 이동 환경에 이미 충분히 놀랐던 그들에게 서울의 일상은 연속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거리 곳곳에 위치한 편의점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점들이 대부분 오후 6시나 7시에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거의 모든 상업시설이 휴업하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편의점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어요. 마르크 씨가 처음에는 단순히 영업시간이 긴 작은 상점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내부를 살펴보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택배 서비스가 가장 먼저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독일 일행들에게는 신기한 개념이었어요. 독일에서는 택배를 보내려면 우체국이나 전문 택배업체 지점을 찾아가야 했거든요.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되어 있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물건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잉그리드 여사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도 훨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탄했어요. 공과금 납부 서비스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클라우스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온라인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디지털 결제나 온라인 뱅킹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현금으로도 간편하게 각종 요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한 훌륭한 해결책으로 보였어요. 간편금융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것을 보고는 한스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좌 이체, 휴대폰 충전, 심지어 소액 대출까지 편의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독일 은행권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금융 업무와 일반 상업 활동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은행은 은행이고 상점은 상점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경계가 훨씬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서비스가 매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터치스크린 몇 번으로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언어가 서툰 외국인도 그림과 간단한 설명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도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됐어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수많은 상점과 카페들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잉그리드 여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혼자서 카페에 앉아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는 여성들,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쇼핑을 즐기는 모습들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독일의 많은 도시에서는 해가 진 이후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나 상업지구에서의 단독 행동이 꺼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걱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거리의 청결함도 독일 일행들을 놀라게 한 요소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고 늦은 시간까지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데도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았어요. 클라우스 씨는 이런 청결함이 단순히 청소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환경의식이 높다고 자부했지만 도시 청결도 면에서는 서울이 더 인상적이라고 인정했어요. 대중교통 이용 패턴도 흥미로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하철과 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이용객들도 충분히 많았어요. 독일에서는 야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때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국의 야간 대중교통은 단순히 운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청소 상태, 조명, 안전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의 발달 정도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배달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특히 늦은 시간에는 거의 이용하기 어려웠거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서비스들이 고령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복잡한 앱 조작이나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크 씨는 이런 운영 모델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평가했어요. 실버 세대가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성도 뛰어났어요. 응급실이나 야간 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설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야간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은행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도 놀라웠어요. ATM에서 단순한 현금 인출을 넘어서 복잡한 금융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면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되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과 접근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제한적이고 속도도 느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틀째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스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서 새로운 도시 생활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특히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도시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시스템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일행들의 대화는 독일로 돌아가서 어떤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졌어요. 독일 일행들이 한국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이메일함에는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보고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 씨를 중심으로 한 시찰단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받은 마르크 씨의 이메일에는 명확한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식 공항 운영 모델 도입 타당성 검토라고 적혀 있더군요. 내용을 살펴보니 그들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르크 씨는 이메일에서 4가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야간에도 끊기지 않는 운영 체계였어요. 독일의 대부분 공항과 대중교통 시설이 야간의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24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더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연속성을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의미였어요. 자동화 시스템과 인력 운영이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시간대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었거든요. 둘째는 고령층도 즉시 이해 가능한 공공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잉그리드 여사가 별도로 보낸 보충 자료에서 이 부분을 더욱 자세히 다뤘어요. 그녀는 한국의 공공시설들이 복잡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직관적 사용법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종종 사용성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되는 시스템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도시 곳곳의 안전 인프라였어요. 클라우스 씨가 보낸 별도 분석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는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단순히 CCTV나 경찰력 증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어요. 대신 도시 구조 자체가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과 카페가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면서 거리에 자연스러운 불빛과 사람들의 왕래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에 도심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넷째는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 협업 구조였습니다. 한스 씨가 가장 놀라워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편의점에서 공과금 납부나 택배 서비스가 가능한 것, 대중교통과 상업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등이 모두 이런 협업의 결과였거든요. 독일에서는 공공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시민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런 번거로움이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전략 자문가로서 저는 이들의 분석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한국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크 씨가 후속 이메일에서 더욱 명확하게 밝힌 바에 따르면 그들이 주목한 것은 한국이 보여준 공공운영의 균형감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 서비스의 조화, 효율성과 접근성의 균형, 혁신과 안정성의 공존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체계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화였지만 그 과정에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은 빠른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이런 균형감이 돋보였어요.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되 아날로그 대안을 반드시 병행하고 자동화를 추진하되 인간적 터치를 잃지 않으며 효율성을 높이되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잉그리드 여사가 보낸 추가 의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포용적 혁신 개념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이 기술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이 독일이 배워야 할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종종 혁신과 포용이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기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발전이 더뎌진다는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씨의 분석에서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도시 운영에서의 예측 가능성 개념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이나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시 운행, 일정한 서비스 품질, 명확한 안내, 시스템 등이 시민들의 일상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연이나 서비스 중단은 고령자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편을 가져다 주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모든 연령대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스 씨가 마지막 이메일에서 언급한 시스템 통합성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민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일부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교통비 충전부터 공과금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각 서비스마다 별도의 카드나 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특히 고령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이들의 분석을 종합하면서 한국화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특정 기술이나 시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사용자 중심의 통합적 사고를 배우자는 것이었어요. 모든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까지 고려한 포용적 설계, 다양한 서비스의 유기적 연결, 변화와 안정의 균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이런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된 한국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독일이 직면한 도시 운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였던 것입니다. 마르크 씨의 마지막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독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시찰단의 한국 경험이 국제적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귀국한 지 한 달 후부터였습니다. 마르크 씨가 독일의 주요 경제지인 하델스블라트에 기고한 칼럼이 그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미래 도시 운영의 해법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독일 정계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칼럼에서 마르크 씨는 한국의 공항과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그는 독일이 직면한 인력 부족과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칼럼이 발표되자 유럽의 다른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고위 전문가들의 한국 시찰 후기를 단독 보도했고 프랑스의 르 몽드는 아시아의 도시 혁신 사례로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잉그리드 여사가 유럽 고령화 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였어요. 고령 친화적 도시 인프라 서울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유럽 각국의 도시 정책 담당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잉그리드 여사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교통과 공공 서비스가 고령자의 행동 패턴과 신체적 제약을 세밀하게 고려해 설계되었다고 분석했어요. 단순히 베리어프리 시설을 갖추는 수준을 넘어서 고령자가 정신적 부담 없이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접근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덴마크와 스웨덴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코펜하겐 도시계획연구소는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해 한국의 고령 친화적 도시 설계에 대한 심층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한국의 편의점 기반 공공서비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복잡한 관공서 절차 없이도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클라우스 씨의 교통정책 분석도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럽교통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예측 가능한 대중교통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는 한국의 정시 운행 시스템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와 안정성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어요. 이 보고서에서 클라우스 씨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예측 가능성이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 일관된 서비스 품질, 명확한 안내 시스템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신뢰성은 유럽 도시들이 배워야 할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어요. 한스 씨의 도시 설계 분석은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도시계획학회에서 한국의 통합적 도시 서비스 설계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 발표는 학회 역사상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세션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스 씨는 발표에서 한국이 보여준 민관, 협력 모델이 유럽의 경직된 행정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민들에게 끊김없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국의 방식은 유럽 도시들이 직면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축적되면서 국제적인 학술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MIT 도시연구소는 아시아 도시 혁신 모델 연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서울을 선정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공공정책대학원도 한국의 고령화 대응 도시 정책을 집중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도시 정책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쿄도시대학의 고령화 연구센터는 서울과 도쿄의 고령 친화적 인프라를 비교 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캐나다의 토론토와 밴쿠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들이 한국의 경험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겨울철이 긴 캐나다의 특성상 실내 중심의 서비스 통합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시드니 시정부는 한국의 야간 대중교통 운영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공식 방문단 파견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마르크 씨의 제안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한국식 통합 서비스 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영국에서는 런던 교통공사가 한국의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고령자, 친화적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시정부가 한국의 편의점 기반 공공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국제기구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UN 해비타트는 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 작성에 한국의 사례를 주요 참고 모델로 포함시켰어요. 세계보건기구도 고령 친화적 도시 인증 기준에 한국의 통합 서비스 모델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을 혁신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모델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이런 국제적 반응을 보면서 독일 시찰단이 포착한 것이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해법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주목받는 진정한 이유는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의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을 확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빠른 변화를 수용하되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되 인간적 터치를 잃지 않으며 혁신을 도입하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관리 방식의 정교함이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계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 나가는 접근 방식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은 핵심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시찰단의 새벽 인천공항에서의 감탄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인프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실제 삶을 개선하려는 세심한 노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심함은 새벽 인천공항에서 독일 상류층 노인들을 단숨에 설득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